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른 수업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분노의 원인은 오직 하나. 분노의 원인은 오직 하나.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분노의 원인이 오직 하나인데 분노의 원인은 뭘까요? 많이 분노는 제가 자주 다루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들으셨을 텐데 분노의 원인은 오직 하나 뭘까요? 탐심. 좋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한번 오늘 내용을 볼 건데요. 이제 분노를 정복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유는 분노를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분노는 특징이 뭐냐면 통제 가능한 때, 그러니까 이때 터져라 이러면 이때 터지나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지나요? 그러니까 이때 터져라 그래서 이때만 터지고 딴 때는 안 터지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한 번도 분노라고 하는 장애물에 걸리지 않아서 인간관계와 사업을 망치지 않은 사람들. 프로페셔널이죠. 그런데 분노를 정복하지 못한 사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희망하지 않는 순간에 분노가 터져버려가지고 인간관계를 찢어, 사업을 망쳐, 삶을 폭파시켜 거기다가 흑역사라 그러죠. 정말 남기고 싶지 않은 기억을 주변에 남기게 되는.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은 사실은 진짜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아주 기본기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기. 삶의 질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 분노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분노를 완전히 단멸, 끊어버리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분노의 심리학을 사실은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분노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려면은 시간이 길까요? 안 길까요? 얼마나 길까요? 한 100강은 해야 돼. 100강은. 분노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감정이에요. 분노는.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이 서로의 인과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생겨나는 원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분노가 이렇게 넓은데 분노의 이름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 모든 분노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노의 농도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론이 또 달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분노 수업이 나오면 그러면 한 100강 해가지고 분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노의 원인은 단 하나. 자, 요즘에 이런 언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언어 중에 분노사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 같지만 혐오사회라고 하는 표현도 동시에 쓰여요. 자, 분노와 혐오. 한번 잘 단어의 뉘앙스를 느껴보세요. 둘 다 일단 분노죠. 그런데 뉘앙스가 조금 뭔가 다른가요? 안 다른가요? 자, 물론 다르겠죠. 다르니까 다른 단어를 썼겠죠. 근데 분노, 혐오 둘 중에 뭐가 더 남 탓을 하는 것 같으세요? 뉘앙스를 한번 잘 느껴보세요. 분노했다, 혐오한다. 그 분노와 혐오의 대상이 분노했다는 조금 더 중립적이라면 혐오는
바깥을 향하는 뉘앙스가 조금 더 강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사회라는 표현만큼 혐오사회라고 하는 표현가 많이 쓰인다면 사실은 이거는 남 탓을 많이 하는 사회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혐오사회. 그러면은 혐오사회 딱 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을 혐오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혐오하고 부모님을 아들, 딸을 혐오하고 아들, 딸은 부모님을 혐오하고 형제, 자매끼리 혐오하고 친구끼리 혐오하고 동료끼리 혐오하고 남성과 여성, 이성끼리 혐오하고 온갖 혐오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유행어 있잖아요. 극혐. 예전에 그런 단어 없었어요. 혐오 사회가 되고 나온 단어 아니에요. 극혐. 애들이 일상 용어처럼 써요. 조금만 싫으면 에이 극혐 이럽니다.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데 그게. 그거를 일상 용어처럼 쓰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만큼 분노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사회가 됐다. 일상적인 사회가 됐다. 분노 사회 전에는요, 원래는 탐욕의 사회였어요. 탐욕의 사회. 근데 탐욕대로 안 되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 자체가 변해버린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변하는 것도 발전 단계가 있어요. 지금 번뇌가 극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치 사회, 어리석은 사회에서 탐욕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부풀어 오르는 사회가 그랬다가 이제는 분노 사회까지 넘어온 지금 그런 사회 상태예요. 자, 한신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 전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상대방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만약 짜증이나 화가 난다면 그것은 좋은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한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이러이러한 방식의 제안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는가? 이렇게 변해보는 게 어떻는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한 말을 가지고 상대방이 말도 안 들을 뿐만이 아니라 같이 화를 내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서 안타까움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화가 나나요? 여기서 갈림길이 서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다. 그러면 그래도 좋은 의도가 맞아요. 그런데 같이 화가 난다. 이거는 지금 좋은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인형처럼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 거냐면 상대방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완벽하게 깔보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성인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해야 되고 완벽하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걸 대놓고 강력하게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언어를 정리해 볼게요.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서로 극혐하는 상대가 될 수 있어요. 서로 혐오하는 상대가 됩니다.
이제 요즘 언어로는 혐오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예전엔 이런 거를 원결이라 그랬어요. 원결. 원 안으로 묶인 상대. 그래서 보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참견을 많이 하나요? 아는 사람한테 참견을 많이 하나요? 아는 사람 중에서도 가끔 보는 아는 사람한테 참견을 많이 하나요? 매일 보는 친구나 가족들한테 참견을 많이 하나요? 그래서 친구나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친구나 가족을 수면 밑에서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를 잘 모르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못 배운 거죠. 상대방을 위한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뜻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이것이 상대방을 위한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길이 잘못된 것 같으면 때려서라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딱 보니까 벌써 틀렸어요. 벌써 그분은 인간관계가 틀렸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기 때문에 하나 속에서 그런다? 그럼 분명히 다른 데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원수밖에 없게 돼요. 그분은 그러겠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전 참 억울합니다. 저는 가족을 위했고 저는 친구를 위했고 저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희생에서 원망 듣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님들이 아니잖아요. 스님들은 그랬냐고 그러면은 뭐 위하는 마음이 있었겠다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똑같은 범부이기 때문에 범부는 원한의 번뇌의 힘을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에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리 좋았었던 관계도 한마디로 딱 바뀌는 거죠. 극혐. 아니 정말로 혐오사회가 되고 나서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변화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몇 년 동안 잘 지냈던 사람들도 그냥 한 번 실수하면은요 서로 혐오하는 사회가 돼버려요. 그만큼 혐오, 분노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이것에 물들고 이것에 조종당하기가 쉬운 힘없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노에 대해서 취약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난다. 그럼 좋은 의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지금 그 사람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와 탐욕이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고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죄 때문에 화가 난다.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해서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벌써 번지수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원인도 못 찾고 이 관계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고 하는 단행본이 있는데요. 인간의 욕망의 상이라 할 수 있는 금이 첫 번째 힘 중에 하나가 금이죠. 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금이 돈이잖아요. 금이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힘을 가진 철이 이용되었습니다. 또 철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전쟁하려면 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힘 중에 금과 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커피도 있습니다. 커피도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힘 중에 하나예요. 원래 예전에는 이거 악마의 열매였어요. 왜 악마의 열매였냐면은 이거 마시면 머리가 깨어나잖아요. 그리고 보통 혼자 마셔요? 카페에서 마셔요? 그럼 카페에서 사람들이랑 모여서 머리가 깨어나요.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중세 신을 섬겨야 되는 시대에 인간 이성이 깨어나면서 이 신이 지배하는 정치, 사회 체계에 대해서 반항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마라. 그게 바로 악마라. 거기다가 얘가 또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악마의 열매라고 막 금지를 하고 그랬는데 중세에서 신부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커피 문화가 들어오면서 인간 이성이 깨어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금과 철이 있는데 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징이냐면 탐욕의 상징이에요. 철이라고 하는 건 분노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금과 철이 있는데 둘의 우열 관계는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낮은 것 같으세요? 이제 이거는 평화로울 때와 전쟁 시에 달라지는데 평화로울 때는 금이 더 우웁니다. 왜냐하면 금력으로 철을 사니까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철이 우해요. 그때는 철 들고 있는 사람이 그냥 최고예요. 그래서 이 우열이 상황에 따라 바뀌기는 하지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딱 이 원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리라는 건 그것이 상징하는 번뇌의 원리로서만 딱 놓고 볼 때는 당연히 탐욕이 분노의 원인이기 때문에 금이 철보다 앞에 있다. 더 앞에, 더 근본적인 번뇌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은 탐욕의 대상이고 철은 분노의 수단입니다. 사람들이 칼을 빼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노를 표현하는 수단이죠. 한반도 위에서의 수많은 전쟁에서 민초들이 농기구라는 철을 들고 싸우는 원동력이 되었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노입니다. 땅이라는, 곡식이라는, 가족이라는, 생명이라는, 마을과 나라라는 금을 빼앗길 때 일어나는 분노가 호미와 낫으로 칼에 맞서는 무모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침략을 많이 당해서 침략당하면 윗사람들은 도망을 가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왜 이렇게 도망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윗사람은 도망가고 민초들은 호미와 낫을 들고 칼에 맞서 싸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 기록을 보면 자주 등장을 하는 똑같은 반복인데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모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족 전부 다 소유물이거든요. 이 소유물들에 대한 탐욕을 지키기 위한 분노예요. 이 탐욕이 강렬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탐욕이 강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칼이 있어도 안 들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원동력이 없으면 칼을 들 힘이 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왜 굳이? 다음 생 받으면 되지. 왜 보면은 예전에 그 종말이 찾아오는 영화가 있는데 2012 거기 보면은 종말이 찾아오는 그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덮치나? 근데 온갖 꽃들의 모습을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티베트 스님이 있는데 이 찾아오는 걸 딱 보고 갑자기 종탁 치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파도에 쓸려가서 돌아가셔요. 탐욕이 적은 사람들은 분노의 힘을 가지고 저항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분노를 전혀 안 쓸까요? 쓸 줄 아는 순간이 있을까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분노를 전혀 안 써서 힘이 없을까요? 아니면 힘을 쓰기도 할까요? 언제요? 스님들은, 수행자들은 분노라는 이름으로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분심이라고 합니다. 분심. 이런 거예요. 분심이,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분노를 없애야 된다 그랬나요?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 그랬나요? 분노를 없애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분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단세포 생물처럼 삶의 의욕도 없고 잘 살지도 못하고 성공도 못해. 불교 공부가 그러자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10대 장자들 중에 8, 90%가 전부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왜냐? 부처님한테 가서 법문 듣고 부처님한테 가서 인터뷰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공양 올리니까 부자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부처님은 돈을 벌라고 했지 돈을 벌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좀 잘 벌어서 잘 써라, 이런 걸 알려주신 분이에요. 힘없는 삶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무기력한 삶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교에 가면 우울증 걸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불교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념, 제발 이거 좀 하지 마세요. 무념. 분노의 멸절. 이거 뭐, 분노의 멸절은 아라한이 돼서 그냥 멸절이 되면 모를까. 아라한들은 약간 주변에서 보기에 좀 무기력해 보일 수 있어요. 아라한쯤 되면 약간 무기력해 보일 수 있어요. 그 전에 서원을 세워서 보살로서의 아주 강렬한 서원을 세운 사람들은 아라한 정도의 지혜를 지니고도 무기력하지 않는데, 그냥 그런 서원 없이 혼자서 수행하다가 아라한이 되고 깨치잖아요. 그럼 좀 무기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비율이 1000만 중에 1명 꼴이니까 아예 세상에 1000만 중에 1명 꼴은 좀 무기력해도 되죠. 깨달아서 무기력한 건데 괜찮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 흉내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못 깨달아서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울에 사로잡혀 있는 낮은 의식 수준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자꾸 그것과 비교해서 그거 흉내내면 안 돼요. 이 분노라고 하는 힘은 써야 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감정 중에 가장 파워풀한 감정이에요. 분노. 그래서 사실은 이 정신병원에 가잖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아주 중증이라. 중증이면은 침대에서 못 일어나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 몸을 검사해 보잖아요. 멀쩡해요. 무릎도 멀쩡하고 다 멀쩡해. 근데 마음이 우울하니까 몸을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족들이 이 사람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막 뭐라고 이제 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신과 의사는 기뻐합니다. 사실은 이제 의사분들이 그렇게 감정이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기뻐하지까지는 않겠지만 좋은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왠지 아셔요? 우울증이 낫는 첫 번째 징조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분노할 힘이라도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분노를 잘 활용해서 이끌어주면 이 우울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다른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분노를 써야 돼요. 분노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잘 써야죠. 뒤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분노의 심리학 이야기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노가 있어요. 분노는 어느 정도 돼야 분노냐면 뚜껑이 열려야 분노입니다. 아직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분노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아요. 다른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다른 게 있어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 정도는 분노라기보다는 이제 뭐냐면은 짜증 정도입니다. 짜증. 부글부글 끓기 전에는 누가 상대방이, 상황이, 조건들이 자꾸 나를 건들고 긁습니다. 그런 표현들 쓰시죠? 이때는 아직 짜증이라기보다는 반감 정도예요. 반감. 그러니까 분노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미약한 게 짜증이 있고 이거보다 조금 미약한 게 반감이 있어요. 사실은 반감도 분노예요. 조금 농도가 옅은 분노죠. 그러면은 분노보다 더 큰 거, 분노보다 더 강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화를 내는 대상이 상대방에게 내면 이건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해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해악.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 혐오하는 표정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그 혐오하는 말투로 상대방에게 말을 했어요. 때려야 상처인가? 상대방의 영혼에 이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상대방은 그걸 또 상처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육체를 때리면 몸에 상처를 입지만 눈빛, 말, 이걸로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죽입니다. 해악이에요. 해악. 그러니까 고상한 분들이 매를 안 들고 눈빛으로 죽여요. 말도 점잖게 해요. 비꼬면서. 제일 싫죠. 점잖은 게 아니라 교묘한 거예요. 그런 건 점잖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건 해악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비율이 화가 났을 때, 못 참겠을 때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터쳐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딜 때, 이 컨트롤이 안 될 때 바깥으로 화를 이렇게 표출해서 해악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악을 끼치면 된다고 받았나요? 안 된다고 받았나요? 안 된다고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 화를 내요. 이게 화가 안으로 향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이 됩니다. 한이 맺히는 거죠. 한이 맺히기 직전을 화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화병이 안 고쳐지고 오래되잖아요? 그럼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한.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심하면 한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화병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화를 어떻게 매너를 지키면서 낼까를 어릴 때부터 연습을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논쟁이에요. 이게 뭐냐면 논쟁이에요. 어릴 때부터 딱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악수할 때 빈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총도 안 들고 칼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폭력은 매너 있게 하지 말고 입으로써 우리 논쟁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요, 서로 혐오하는 사람들끼리도 원하면, 필요하면 잘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싫으면 사업이고 뭐고 없어요. 친구고 뭐고 없어요. 기존 인간관계 망가지고 말고 없어요. 그거 못 견디겠으면 그 자리에 안 가요. 이거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서양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릴 때부터 저요 해가지고 자기 의견 말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채 이성으로서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연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요 그러면은 주변의 애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유튜브에 나갈 거나 언어를 정확하게 리얼하게 쓰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싫어하는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저요라고 하는 성격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기가 죽어요. 서로 기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그것이 해결 안 되고 쌓이니까 나중에 폭발해가지고 관계가 막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갑자기 또 딴 데로 새는데 결혼을 좀 하면 결혼을 하기 전에 부부 수업을 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네, 안 그러면 갔다 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요즘 세대는 더 갔다 올 상황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왜냐면은 요즘 세대는 불편한 거 못 견디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자랐거든요. 우리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맞고 자라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자라고, 조금만 잘못해도 기죽고 살고, 수직적 인간관계에 대한 이 습득이 아주 빠른 세대인데, 요즘 세대는 수평적 인간관계를 추구했기 때문에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못 견뎌요. 근데 부부가 모르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살 때 싫은 소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부부교육이라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다른 데서 무슨 교육을 할지 모르겠어요. 성당에 부부교육이 있대요. 성당에는 결혼하기 전에 부부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아이 갖기 전에는 부모교육을 시키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대요. 아버지 학교도 따로 있고 어머니 학교도 따로 있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절에서도 그걸 하고 싶은데 학생이 없어. 개강을 하면 3명을 넘어가야 되는데 학생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부부 교육을 만약에 한다면 다른 데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싸우는 법을 가르칠 것 같아요. 저한테 주례를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20대 때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나를 몇 살로 봤는지. 그래서 그 물어보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주례를 요청한 분한테 당신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볼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부로서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이라도 한마디 해달라 그래서 그때 핵심 내용이 뭐냐면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다툴 때 예의를 갖춰서 싸워라. 예의를 갖춰서 싸운다라는 건 주먹 들지 말고 존댓말하고 존댓말로서 싸우는 법을 배워봐야 돼요. 존댓말만 딱 해도요 주먹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존댓말만 해도 폭언이 나올 일들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왜냐면 존댓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선을 넘는 것과 반대 행위거든요. 그래서 억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절에 오시는 분들은 부모하고 자녀가 와도 서로 존댓말을 하게 합니다. 부모하고 자녀가 와도. 그래야 상대방을 존중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의 바르게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가야 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근본 이유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래서 분노하는 근본 이유, 아까 역추적 해봤죠. 분노보다 조금 약한 게 짜증, 짜증보다 조금 약한 게 반감. 그러니까 분노가 시작되는 가장 미약한 게 반감이에요. 반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종이컵이죠. 제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티타늄 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 티타늄 컵이에요. 인정되세요? 벌써 반감이 올라오시죠? 나를 좋아하긴 뭘 좋아해. 이거 티타늄 컵이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짜고 하는 건데도 마음에서 반감이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티타늄 컵이라 그러면 네, 그냥 티타늄 컵이에요. 그런 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절대 안 돼, 절대. 그게 바로 분노의 시작인데, 이게 종이컵이라고 하는 상이 강렬한 거예요. 이게 종이컵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렬한 겁니다. 아니, 이게 진짜 종이컵이에요? 이게 종이컵입니까? 미국 사람한테 이거 종이컵이에요. 그럼 알아들어요? 이거 종이컵. 종이. 그럼 이거 알아들어요? 아니, 이게 종이컵이면 미국 사람한테 종이컵 그러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종이컵이지. 미국 사람한테는 이게 이름이 다르죠. 근데 왜 그렇게 달라지는 걸 가지고 자기 개념에 사로잡혀서 이건 종이컵이 옳다, 이건 종이컵 아닌 게 아니다, 거기에 집착을 해서 반감을 일으키느냐 이거예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냥 한번 받아들여 보면 그럼 삶이 바뀌는데, 왜 자기 개념에 사로잡혀서, 이게 뭐냐면 바로 법상이에요. 상. 이것이 옳다, 이것은 이런 거다, 그건 그게 아니다. 이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 상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분노에 취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중생상이에요. 중생상. 이게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중생상. 나는 온전하다는 뜻인가요? 나는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나는 부족하는 뜻이죠? 이게 바로 탐욕의 원인이고, 이게 바로 분노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먼저 일으켜야 되는 신심으로 삼보에 대한 신심과 함께 뭘 꼽냐면 내가 이미 온전하다. 나는 이미 부처님이다. 나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스스로에 대한 확신, 이걸 자성불에 대한 확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자성불에 대한 확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것을 기도, 수행, 종교 생활의 근본, 대신심으로 손에 꼽습니다. 기도한다고 표현하죠. 저는 그 기도를 한자 단어를 바꿔가지고 이미기자에 도착할 도자 써서 이미 도착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기도, 이미 도착했다. 우리는 왜 수행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이
이미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진실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중생상에 사로잡혀서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그래서 돌고 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즘엔 이슬람교도 많아서 알라신에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 없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신한테 또 기도를 합니다. 조상에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 첫걸음은 바로 이 이미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심. 이 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근본적으로 분노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면 채워야 될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바로 탐욕의 원동력이에요. 내가 이미 도착했어요. 그러면 채워야 될 게 많을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가, 부정하고 시작하는가. 이것이 천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착각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고 읽어볼게요. 완벽하고 싶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완벽하니까요.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으면 계속 읽어볼게요. 마치 고향에서 고향 찾는 나그네가 이미 고향에 도착했으면서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끝없이 고향을 찾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완벽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착각에 빠져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파고드는 것이죠. 이렇듯 해야 할 일이 많은 존재들은 누군가 자신을 방해하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상대방은 호의로서 다가와도 해야 할 일들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귀찮음과 짜증, 분노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고향에서 고향 찾는 나그네.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예요. 제가 중앙승가대학교 다닐 때는 총장 스님이 종범 스님이셨거든요. 종범 스님 설법을 참 좋아했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첫 번째 발음이 잘 들려. 옛날 스님들 이제 발음을 못 듣겠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들리지를 않으니까 설법 듣는 걸 굉장히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표준어셔요, 표준어. 거기다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하시니까 굉장히 잘 들리고, 두 번째는 아주 치밀한 논리를 쉽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세대의 스님들 중에 부르나 존자로 이 설법 제일 잘하시는 부르나 존자로 유명하신 스님이 이제 종범 스님이시라. 그래서 설법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종범 스님의 유명한 설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고향에서 고향 찾는 나그네. 고향에서 고향 찾는 나그네. 이게 바로 중생의 꼴이라는 겁니다. 중생은 부처님이 되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이미 도착해 놓고 자기만 도착했다고 인정을 안 해서 거기서 뱅뱅 도는 거예요. 고향을 찾고 싶은 나그네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서 있는 데가 고향이라. 그런데 자기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럼 고향 찾은 거예요? 안 찾은 거예요? 안 찾은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고향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야, 너 더 잘 왔냐 얘기를 해도 자기는 몰라요. 그러면 자기만 나그네인 거예요. 자기만. 지금 이게 바로 중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웃 종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냐면 다들 지금 이미 에덴 동산에 도착해 있는데 자기만 황야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적 언어로는 다 열반의 고향에 도착해 있는데 자기만 사바세계에 떨어져 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정신병이라. 기억상실증. 거의 다 고집도 세요. 고집증. 기억상실증 플러스 고집증. 어쨌든 우리가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탐욕이 많이 일어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낮은 자화상이라고 그럽니다. 낮은 자존감. 자기를 부족한 사람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완벽하게 뽑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뽑든 좀 연하게 뽑든 제가 보니까 제가 뽑아서 드리면 다 맛있다 그러더만. 좀 시게 뽑아도 맛있다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뽑아서 마셔봤는데 좀 오늘은 신 거라. 근데 쉬어도 맛있다 그러고 안 쉬어도 맛있다 그러고 탄내가 좀 나도 맛있다 그러고 카페인이 좀 나와도 맛있고 안 나와도 맛있고 다 맛있다 그러대요. 설마 예의상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을 완벽하게 뽑아야겠다, 못 뽑으면 큰일 난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마음이 없으니까, 자연스러우니까 좀 못 뽑으면 못 뽑은 대로 맛있는 거고 잘 뽑으면 잘 뽑은 대로 오늘은 더 맛있네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거지. 자연스러워야지. 이거 어떻게든 맛있게 해야지. 무슨 지금 이거 못 뽑으면 벌 받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어린아이처럼 전전긍긍해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분노를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도착했다라고 하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좀 못하면 어때요? 반대로 좀 잘하면 어때요? 못하면 어때? 이 말이 나. 잘하면 어때? 이 말이 나. 똑같아야 돼요. 좀 못하면 어때요? 못할 땐 못하고 잘할 땐 잘하는 거지. 좀 지면 어때요? 질 땐 지고 이길 땐 이기는 거지. 진다고 내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긴다고 내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이기고 지는 건 흘러가는 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미와 떡갈나무 이야기는 재미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철이 필요 없는 삶을 추구했어요. 불자들은. 그게 선사들의 삶이에요. 원고 읽어보겠습니다. 선사들이 흔히 무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사하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고 안 나고 건강하게 잘 지내면 무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선사들의 무사하다는 언어는 언어 자체가 틀립니다. 스스로의 탐욕 없음의 경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할 일이 없다, 이게 무사한 거예요. 할 일이 없다.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기에 탐욕을 지키기 위해 가시를 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인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사하다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없다라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를 해서 욕망 없어서 무기력한 줄 아는데 무기력한 게 아니라니까요. 선사들의 삶을 보면 절대 무기력하지가 않아요. 갓난아기가 오면 갓난아기랑 같이 할 게 없구나. 어린아이가 오면 어린아이랑 같이 천진하게 노시고요. 어른들이 오면 어른들의 방식대로 삶을 같이 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선사들이 항상 이랬는가? 그게 아니에요. 선사들은 본분사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무사해지는 겁니다. 본분사를 마치기 전에는 부모가 와도 철책을 치고 못 들어오게 해버리죠. 왜? 본분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 본분사 1대4 인연을 해결하고 나면 무사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삶. 그래서 중생의 근기 따라 다가오는 인연 따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미 도착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완벽히 체득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자연스러운 사띠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사는 거고요. 나쁠 때는 나쁠 대로 사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면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픈 대로 설법을 하면 돼요. 제가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머리가 아픈 거에 끄달리지 말고 머리가 아픈 거에 문제의식 갖지 말고 머리가 아픈 거나 여기 무릎이 아픈 거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나 오늘 몸이 굉장히 가볍고 컨디션이 좋은 거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꾸 그런 차별에 끄달려 다니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겁니다. 모든 경험들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풀어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풀어둔 것이 흘러가서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상태가 지속되길 바라는 것도 붙잡고 있는 거고 그 상태를 혐오해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오래 가요. 빨리 이 머리 아픈 상태가 지나가고 싶은데 붙잡고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필요 없는 삶, 이게 무사한 삶이고 흘러가는 대로 두는 자연스러운 삶인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화가 들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투두 리스트가 많을 거예요. 오늘 안에 꼭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가 많을 거예요. 그럼 투두 리스트가 많으니까 그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누가 와가지고 자꾸 이거 하자 그러면 짜증이 나야 안 나요? 나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경험을 풀어두고 그 경험을 맞이해서 흘려보낼 거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면 화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이미 도착했다라고 하는 대신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승불교의 시작은 바로 이것이에요. 선불교의 시작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불교의 시작은 스스로의 자화상, 자기의 격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중생에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번뇌에 빠진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나는 본래 중생이다. 이것과 나는 아직 번뇌를 해결 못한 부처님이다. 이것은 현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완전히 다른 관점. 분노를 극복하고 싶다면 이미 나는 도착했다 라고 하는 이 관점을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도착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노의 진정한 원인을 한번 잘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분노라는 단어를 쓰는 게
나을까요? 혐오라는 단어를 쓰는 게 나을까요? 분노가 좀 더 중립적이니까 혐오라는 단어 좀 그만 쓰셔요. 극혐 이거 있잖아요. 극혐. 혐오한다. 누구를 혐오하는 거예요? 너를 혐오하는 거잖아요. 너를. 이미 번지수가 틀렸어요. 번지수가 틀리면 분노를 극복하고 분노를 조절할 가능성 자체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정감 있는 행복을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 시한폭탄. 예전에 우리 왜 보면은 가족 오락관 했는데 거기 보면은 퀴즈를 맞추는데 시한폭탄을 계속 이렇게 건네면서 맞추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조마조마하게. 그것보다는 분노를 조절하면 좋으니까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분노의 심리학, 분노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짜증, 반감, 상에 대한 집착 이것이 더욱 강렬해지면 해악과 한으로 간다라는 것. 이 내용 봤잖아요. 간단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뭘로 꼽았냐면 낮은 자화상으로 꼽았다라는 것. 그래서 불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셔도 좋고 수행을 하셔도 좋고 법문을 들으셔도 좋고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셔도 좋고 근데 그러면서 뭘 하시면 좋냐면 내가 이미 도착했다. 나는 이미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관점, 이 기도의 관점을 한번 화두 삼아서 곱씹어 보면서 자신의 대신심의 힘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에서 고향 찾는 나그네 그 신세를 하루빨리 면했으면 좋겠어요. 고향을 찾아야 면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고향이라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면하는 건가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니까요. 자, 그러면 분노를 잘 조절하는 시한폭탄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